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저는 참 행복하고 싶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글쎄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아니 근데 사실 행복이라는 게 네. 우리가 하는 일로부터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아, 그렇죠. 저를 뭐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참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괜찮은 사람인가요? 오, 네. 윤인권 아나운서 괜찮죠? 네. 아니 근데 보는 거하고 속이 아직은 네. 뭐 다는 모르겠지만 겉하고 속이 똑같은 사람인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대답을 들으니까 참 제가 쑥스럽네요. 네. 그거 궁금하시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궁금하시죠? 네. 오늘 그 해답을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라고 묻고 싶고 또 생각하고 싶고 알고 싶으시다면 이분의 강의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창순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여전히 우아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늘 우리 곁에는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죠. 예. 근데 우리를 또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기쁨을 경험하고 나를 힘들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든 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좀 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다 누구든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네네. 괜찮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아, 진짜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있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네.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모임을 가가지고 한 남자분을 뵀어요. 어떠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집에 가서 아내가 퍼질러 있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잔소리였다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뭐가 힘들어서 그런 모습으로 있냐? 당신이 나처럼 상사한테 야단을 맞냐? 아래 직원한테 치기를 하냐? 거래처 사람들한테 원망을 듣냐? 뭐가 힘들어? 그러면 당연히 아내도 할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싸웠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처갓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한 일주일 집을 비우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자기가 아주 선선히 쿨하게 갔다 오라 그랬대요. 왜? 그깟 집안일 너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거든. 뭐 빨래는 세탁기가 하잖아요. 청소는 청소기가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내가 만들어서 냉동실에 칸칸이 넣어둔 음식 그냥 요일별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아이들 상 차려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첫날 자기는 정말 만사를 제쳐놓고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우아하고 품위 있게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근데 자기는 아빠가 그렇게 부르면은 아이들이 그냥 총알같이 자기 방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아빠가 밥상까지 차렸단 말이야. 이야, 우리 아빠 진짜 멋있어요. 짱이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얌얌 짭짭 이렇게 먹어줄 줄을 기대한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내 목소리가 작은가? 아니면 얘네들이 공부를 하고 있나 보다. 내 목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그래서 조금 톤을 높였습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톤이 높아지죠.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화가 나서 문을 확 열고 야! 밥 먹으라는 소리 안 들려? 그랬더니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네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아빠 왜 남의 방문을 여냐고. 아니 아빠 내가 지금 전화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장 문 닫고 나가시라고. 그리고 한 아이는 아빠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학 문제 풀고 있었는데 아빠 때문에 공식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떡하냐, 당장 나가라. 뭐 속이 부글부글 끓죠. 하지만 참아야죠. 그래서 하여튼 3, 40분 그렇게 이제 실랭이를 하고 겨우 식탁에 앉혔어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까 제가 목소리 가다듬듯이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학교 생활은 어떠니?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 그랬더니 큰 녀석이 뭐 학교 생활이 그거지 뭐. 근데 둘째는 아예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휴대폰에 얼굴을 파묻고 있어요. 그냥 뭐 전화하랴 문자 보내랴 게임하랴 킥킥거리고 밥은 안 먹고. 참다 못해서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지가 집을 나가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 네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지 했는데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아빠 체면에 전화해서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돌아마와다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궁시렁거리는 큰아들 깨워가지고 이제 전화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새벽녘에나 들어온 거예요. 근데 새벽녘에 들어왔으면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집 앞 계단에 앉아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 같아서는 그냥 물 한 바가지 껴줬으면 참 좋겠지만 그랬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서 다시 궁시렁거리는 큰형 설득해서 집 밖에 나가서 데리고 와서 그래도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아까 밥도 못 먹었지 해서 라면 끓여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방에 와서 누우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하시는 얘기가 아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이해했다. 내가 해보니까 가사일도 결국은 인간관계더라. 그리고 감정노동이더라. 아내가 그동안 집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자기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사회생활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사회생활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그리고 뭐냐면 가장 자기가 상처받은 일은 자기는 정말 아이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빠 짱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내한테 여보 정말 당신 수고했어. 당신 사랑해. 그런다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저도 칭찬을 듬뿍 해줬습니다. 당신 참 괜찮은 분이시고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 인간관계의 핵심을 알 수가 있느냐 그 칭찬을 해드렸는데요. 요즘은 사회적으로 이 감정 노동의 중요성이 이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정신과 의사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할 때 그 사이에 리포트 몇십 건을 쓰고 전화를 몇 통화하고 빨래를 얼마를 하고 청소를 얼마나 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감정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치유돼야지만 이 사람이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저를 처음 찾아오실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사람이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여기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뭐 잠이 안 온다, 입맛이 없다, 살기 싫다. 뭐 요즘에는 이 기업이나 조직마다 이 발표하는 기회도 많아지니까 발표 불안 때문에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분명히 내가 만든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면은 그냥 머리가 하얗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지난번에 어떤 분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저보고 해몽해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모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은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만큼은 아니라는 이 인간관계의 상처가 모든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통의 숨은 원인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이 기업과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일하시면서 어떤 점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무려 그 질문에 그 답한 분들의 86%가 인간관계라 그런 거예요. 내가 월급 적은 것은 참을 수도 있고 한 달 반 야근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나를 인간 취급 안 하는 저 사람하고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86%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기질적으로 차이가 나서 내가 일을 못하겠다. 이건 그냥 꼴 보기 싫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 상대가 자기 얘기만 한다. 즉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두 번째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모든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통의 숨은 원인인 인간관계에서 왜 우리가 상처를 받냐. 내가 참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불안감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매스컴에서 보시면 각 기업마다 요즘에 인사철이죠. 승진하시는 분들은 참 좋겠어요. 근데 어떤 기업의 임원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능력만 있어서 야망만 있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능력에 야망에 뭐가 필요하냐. 처신, 매너,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어서는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기업의 임원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냐.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는 평소에 자기가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아주 멋진 리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조직원들한테 평가를 받았더니 아래 직원들한테서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그냥 퇴출 1순위다. 이렇게 뽑힌 거예요. 거기에다 더 충격을 받은 것이 집에 가서 우연히 아이 그 일기장을 봤더니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난 우리 아빠가 출장 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 요번엔 한 3년만 출장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쓴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찾아왔습니다. 이분하고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분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수석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요. 공부만 잘하면 인간관계가 필요 없어요. 왜냐? 모든 아이들이 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공부를 잘하니? 그러니까 막 물도 떠다 주고 뭐 사탕도 주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할 필요가 없죠. 다 알아서 오는데. 그리고 그냥 부하 부리듯이 하는데. 그랬는데 이게 대학 들어가니까 딱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느냐? 유머러스하고 칭찬 잘해주고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라는 거죠. 나도 그럼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색도 하고 화가 나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 니네들은 그러고 놀아. 나는 공부만 할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수석 졸업해가지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대기업에 들어갔고 우수한 성적으로 계속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임원이 돼서 이제 다 내 부하가 되니까 그때 받은 상처가 생각나는 거예요. 감히 니네들이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직원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분이 내가 그런 대학교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더 못되게 구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자기 대인관계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참 칭찬해 줬습니다. 이렇게 고치려고 오신 것만 해도 이건 참 대단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그보다 더한데도 안 고치시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뭐 복잡하게 고치냐. 그냥 생긴 대로 살지. 그리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을 마셔요. 저는 물 먹는 하마 수준입니다. 마셨죠? 그러면 이게 식도를 타고 위로 가서 장으로 가면서 그 사이에 필요한 성분은 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각 다른 장기로 가죠.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이게 땀과 소변으로 배설이 되죠. 이게 잘 돼야지만 이게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역류성 식도염, 물이 넘어가지를 않고 올라와요. 체예요. 위에 딱 있어요. 배설이 안 돼서 그냥 퉁퉁 보여. 그게 바로 병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이루는 모든 기관과 조직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된 거고, 병이 나는 거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예를 들어서 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뇌세포가 그거를 들어서 옆에 뇌세포한테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뇌 자체가 사회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뇌세포 하나당 옆에 세포와 이게 이제 뇌세포를 제가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도식해서 그린 것인데, 뇌세포 하나당 옆에 뇌세포하고 이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무려 10만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연결고리가 잘 관계가 형성돼야지만 내가 안 것을 가지고 내가 행동에 옮길 수도 있고,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인 이 창조성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 그런 거 안 해. 난 그냥 놀 거야. 그러면은 집에 이렇게 소파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만 깜빡거리면서 이 엄지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 리모컨 하는 사람 많이 보시죠? 네. 그러면은 갖다 버리고 싶죠? 뇌세포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세포는요, 다른 뇌세포들이 퇴출을 해요. 이런 세포 이름은 뭐냐면은 소파 위에 감자세포라 그래요. 아주 명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파 위에 감자세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뇌가 이 제대로 작동 안 돼서 기억력, 집중력 같은 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우리 뇌도 잘 가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이 언제 평안하냐? 이제 한 열흘 있으면 새해죠. 네. 정말 저는 이 매년 새해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새해 첫날에는 혹시나 하고 기대했다가 이때쯤 되면 역시나 하지만 그래도 또 새해는 또 기대하게 되잖아. 새해에는 돈도 잘 벌 거야. 나 행복할 거야. 더 이뻐질 거야. 더 건강해질 거야.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지. 새해에는 나 더 불행해질 거야. 다 못생겨질 거야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우리가 속도라도 매년 새해 첫날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해주는 힘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희망, 사랑, 기쁨, 즐거움, 자비심, 행복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물을 못 마시면 목이 마르듯이 이런 긍정의 감정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은요, 우울할 때 가장 먼저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우울하면은 입맛이 없어지듯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이런 즐거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절 찾아오셨어요. 나를 빼놓고 온 가족은 다 일요일 저녁 9시에 개그 콘서트 보고 웃는데 나는 왜 웃는지를 모르겠다. 제발 나도 개그 콘서트 보고 웃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울증을 치료받고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세션 때 하는 얘기가 나도 드디어 개콘을 보고 웃는다.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감정, 우리를 살게 하는 이런 희망, 사랑, 기쁨, 즐거움 이런 감정은 언제 생기느냐.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제가 쭉 상담한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크게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첫째는 주위에서 나를 인정해 줄 때. 저도 아까 윤인구 아나운서님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저도 참 행복한 게 오늘 오면서부터 계속 저를 칭찬해 주시고 이 스튜디오 배경이 바뀌었는데 저 때문이래요. 그래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주위에서 나보고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칭찬해 줄 때죠. 저희 아들이 지난번에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사랑해.
이럴 때 처음부터 어머 내가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워놨구나. 얘가 이제 어른이 됐네.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전화했죠. 너 무슨 일 있니? 돈 필요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 강사가 정말 어려움을 겪어내고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갓난 신고의 그 고통을 겪는 그 기간 동안 자기를 버팅기게 해준 건 자기 아이들이 보내는 이 성원. 우리 엄마 짱이야. 우리 엄마 멋있어. 우리 엄마 최고. 그래서 강사가 이 강의 끝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또 확인해야죠. 그럼 너는 강사가 시켜서 한 거니? 네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애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확인을 하냐? 좋은 음식은 자꾸 먹고 싶듯이 그런 얘기는 자꾸 듣고 싶잖아요. 이뻐졌다고 정말 나 이뻐졌어? 진짜?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요즘에는 그 인터넷에 사는 답정너라 그러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나 이뻐 그러면 이뻐 그렇게 대답만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이 나를 그렇게 인정 안 해줘도 내 스스로 나는 남이 인정 안 해줘도 내가 봐도 나 참 열심히 살았어 하고 내가 나를 인정해 줄 때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냐 그러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을 심리검사를 했더니 너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신데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네가 이거 가짜로 만든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남이 이 사람을 인정해줘도 이거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뭘 이거 돈 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꼭 동양 학생들은 자기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정말 실력이 없어요. 저희 반에서 70명 중에서 제가 68등이었거든요. 69등이었거든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그 숫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너는 너야. 너는 너 자체대로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존재하고 너는 너 자체대로 훌륭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 친구의 실력이 일치월장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살게 하는 긍정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상대가 나를 인정해줄 때라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인간의 핵심 심리와 연관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참 못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 도대체 우리 삶에 미분, 적분 그런 게 뭐가 필요가 있지? 그런 이제 정말 쓸데없는 반항심 때문이었는데 요즘에 제가 수학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열심히 할 걸.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한국 사람들은요, 살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지 않아요. 점 보러 가죠. 왜? 점을 보러 가면 30초 안에 답이 나와요. 때려쳐 내지는 때려친다고 네 인생이 달라져. 참고 살아. 근데 정신과를 찾아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복잡해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들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답을 찾아오면 그렇죠. 공감하시죠? 답을 찾아가는데 조언만 해줄 뿐이지 답은 자기가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망도 하시고 정신과 의사한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그럼 언제 절 찾아오시냐? 그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절 찾아오세요. 그럼 도대체 그분들이 어떻게 이분의 소위 사주를 풀었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제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동양의 성격학인 거예요. 그러면 내친 김에 주역까지 하자. 그래서 주역까지 해서 제가 사실은 주역하고 정신의학을 접목해서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공부를 해보니까 주역이 다 수학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정말 수학을 잘하는 변호사 한 분을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 동갑내기 과외하기로 했고 자기 아이들 수학은 자기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자기 애들 공부는 정말 가르치기 힘듭니다. 저희 아이들도 맨날 엄마가 가르치면 왜 더 못 알아듣겠냐. 근데 이분 얘기가 수학을 잘하는 비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장고서면 장고서, 교과서면 교과서 한 곳만 처음부터 끝까지 네 힘으로 풀어봐라. 아, 거기에 제 문제점이 있었더라고요. 왜냐? 문제를 풀다가 안 풀려요. 뒤에 해답을 봐요. 아, 이런 공식으로 푸는구나. 다시 와서 풀어요. 그러면 그때는 풀려요. 근데 시험을 보면은 꼭 제가 답을 본 그 순간부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인간의 핵심 심리만 아시면은요, 정말 차근차근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과 위기를 풀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 맛 때문에 인간관계를 하는구나.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래 고맙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지혜를 겪니?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거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계세요. 사실은요, 저희 정신과 의사의 입장으로 보면은 현대과학이나 현대의학은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하는 것을 그냥 입증해 주는 것에 불과한데 이분이 뭘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냐. 사람들은 절대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서 소위 얘기하는 몰빵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뇌를 단면으로 자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는 싫지만 이거를 쓰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성으로서 작용하는 행동하는데 작용하는 대뇌 피질이란 부위예요. 생각, 기억, 판단력에 작용하고 이것이 감정에 작용하는 변형계라는 부위입니다. 근데 요즘에 생각에서 감정에 작용하는 요 네트워크가 하나라면 반대로 감정에서 생각으로 작용하는 네트워크는 3배 이상 더 많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즉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알겠는데 감정은 마치 바다와 같아요. 어떻게 헤엄쳐가지? 제가 헤엄쳐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아시면은요, 정말 앞으로 어떤 대인관계,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들으셔도 아, 오늘 들은 그 심리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 강의를 듣고 그걸 실생활에 적용했더니 정말 내 삶이, 내 인간관계가 달라지더라.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나르시시즘이에요. 근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나르시시즘 하면은 공주병, 왕자병 같은 이 자기애적 인격 장애자들, 자기만 최고로 알고 남들은 다 무시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혼동했었던 건데, 그거는 나르시즘이 병든 상태이지 나르시즘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정신과 의사라는 것을 알고 만나셨지만 웬만해서는 저는 제 직업을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밝히면 피곤해져요. 제가 밝히면 그때부터 저하고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무슨 독심술이나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바닥만 보고 가세요. 어떤 분은 강의 끝나고 나갈 때도 옆으로만 가십니다. 제가 어떤 저녁 모임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를 보시자마자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더니 식탁에다 딱 던지면서 자기를 분석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야간 진료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점심 때 만났더니 또 식탁에 앉자마자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니요. 제가 왕진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절대 여의도에서 왕진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담 끝낸 다음에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은 내가 했는데 왜 돈은 네가 받냐. 지난번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정신과의 실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매스컴에 폭로하겠다.
네가 해준 거라고는 내 얘기 들어주고 말 몇 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 이 비싼 상담료를 청구를 하냐.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인생에서 저만큼 할아버지 얘기를 진솔하게 들어준 사람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나르시즘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지 마세요. 나르시즘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애, 자기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나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나르시즘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행복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행복한 거잖아요. 언제 불행하고 슬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고 슬프잖아요. 언제 두렵고 불안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데 도대체 그럼 인간은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는가? 지금까지 가장 인정받는 이론이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인데요. 이분은 인간의 욕구에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아, 나왔습니다. 제가 급해서 했더니 보면은 이분은 인간의 욕구에 이렇게 단계가 있어서 가장 하위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 상위 욕구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고 반대로 가장 상위 욕구가 만족이 되면 하위 욕구는 만족이 안 돼도 행복하다는 것이 이분의 이론이에요. 근데 가장 하위 욕구가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배부르고 등 따서야 돼요. 의식주의 욕구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사춘기 때 얼마나 밥을 많이 먹든지 이 나이에 밥을 못 먹게 하면 쟤도 불행하고 참 지켜보는 사람들도 불행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안전의 욕구예요.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사는데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언제 불이 날지 몰라요. 언제 도둑이 들지 몰라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욕구가 뭐냐면 사랑과 인정의 욕구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안전하게 사는데 친구들이 보고 너 정말 대단하다. 야, 학교 때부터 너 알아봤어.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채워져야지만 그 다음 자기 실현화의 욕구, 나의 잠재 능력을 100분 발휘해서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자기 실현화의 욕구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고요. 맨 마지막에 영성의 욕구예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느님과 자기 사이, 부처님과 자기 사이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닌 분들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더불어서 잘 살자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이 영성의 욕구가 만족이 되신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님들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고 어디에서 뭘 드시든지 간에 행복했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여기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딱 아실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인 나르시즘에 연관된 욕구가 바로 사랑과 인정의 욕구구나. 그런데 이게 딱 가운데에 있어요. 오늘 제 강의 중에서 꼭 이 도표만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도 마음으로 기억을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물 먹는 하마 물 마시겠습니다. 언제 가장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100% 충족이 됐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잖아요. 그때는 우리 아들아 딸아. 근데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구박이 들어옵니다. 옆집에는 지금 영어를 하는데 겨우 너는 엄마 아빠냐? 근데 요즘에 이렇게 우리 사회에 부는 이 비교의 열풍, 그다음에 영재교육의 열풍을 볼 때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정신과 의사로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은 다 노이로제 환자라는데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가 정신과적으로 이 건강함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배워야 하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인생도 태어나서 각 단계별로 습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습득하면은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 친구가 월반할 마음도 아니고 월반하고 싶지도 않은데 부모님이 억지로 월반시켜봐요. 얼마나 그 갈등이 많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그 부모하고 아이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이 대소변 훈련 시키는 거잖아요. 애완동물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애완동물이고 사람이고 사랑받으려면 자기 흔적을 깨끗이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대개 생후 2살 내지 3살에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뇌의 발달이 척수에까지 이루어져서 아이가 쉬야 응아 마렵다는 사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쉬야 응아 같은 말은 하거든요. 요즘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추사랑이에요. 요즘에 이거 하던데. 그리고 간단한 옷 입히면은 자기가 화장실에 가서 벗어요. 그러면 엄마 나 성공했어 보면은 자기도 야 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부모님도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러면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자긍심을 갖고 살잖아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젊은 엄마들을 만났더니 한 엄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애는 생후 8개월인데 지금 기저귀를 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다음 달에 어떤 엄마 나타날 겁니다. 우리 애는 생후 6개월인데 뗐어요. 그 다음 달에는 생후 5개월. 그러다가 어떤 엄마까지 등장하냐? 우리 애는 낳자마자 대소변을 가렸어요. 어떤 엄마는요. 자기 아이랑 경쟁하는 아이의 방이 건너편 아파트 위에서 몇 번째, 좌에서 몇 번째, 우에서 몇 번째인지를 딱 알아요. 그 창문에 불이 꺼질 때까지 절대 자기 아이를 안 재웁니다. 이런 이제 정말 힘든 갓난 신고의 세월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충족이 되냐. 연애할 때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 칭찬 못 해줘서 뭐 그거 이제 다 눈에 콩깍지 씌었으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자기나 이뻐? 연애할 때는 그냥 크한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대답해 주죠. 물론이지. 그러면서 이제 작업 멘트 날리죠. 혹시 자기 아버님 직업이 도둑 아니었어? 그럼 여자가 화를 좀 놀라죠.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늘의 별을 훔쳐다가 자기 눈에 넣었지? 그럽니다. 일주일 후에 여자가 또 물어봐요. 자기나 이뻐? 그때도 막 크한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대답해 주죠. 물론이지. 그러면서 또 작업 멘트 날려요. 혹시 오늘 입고 나온 옷의 상표 좀 봐도 돼? 그럼 여자가 화들 좀 내죠. 아 왜? 천사표 좀 보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자판기 커피 한 잔 가지고 여기에서 신청까지 걸어도 행복해요. 근데 똑같은 멘트가 결혼만 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윤인구 아나운서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7년 차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아내가 여보 나 이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당을 한 이후로 지금 한 7개월 동안 아침에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회피하는데요? 그런 질문합니다. 예. 그럼 집에 가서도. 집에 가서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제는 배웠으니까 참 예쁘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네. 아니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10년이 안 넘어서 예쁘다라고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박수. 상위 1%세요. 한국의 보통 남성들한테 듣는 가장 많은 대답은 이거죠. 여보 나 이뻐? 그러면은 넌 참 비싼 밥 처먹고 할 일이 그렇게 많아? 내지는 너 언제 철들래? 그러니까 이 남자랑 결혼해서 손해본 의식주의 욕구, 안전의 욕구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니까 당장 이 방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없는 게 어떻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서 죽어도 좋아. 사랑하느냐?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의식주의 욕구, 안전의 욕구보다 상위 욕구이고, 즉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면 하위 욕구가 만족이 안 돼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상위 욕구에 대한 갈망을 생겨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참 소중해. 여보, 우리 집안에서 보물을 찾으라면 바로 당신이야. 당신 참...
당신 참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한테도 우리 집에서 1등 보물 니네들이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맘때쯤 제 책을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로 썼는데 그거 가지고 맛있는 점심 저녁 얻어 드셨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김 과장한테 선물하면서 제가 평소에 김 과장님께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네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지. 보너스로 드립니다. 제가 어떤 중견기업의 임원들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CEO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물론 첫 번째는 월급이죠. 두 번째는 우리 CEO가 나를 좀 자주 만나서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전에 회사가 작을 때는 자주 보고 수시로 칭찬했는데 이제는 회사가 커지니까 CEO 월급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칭찬, 인정, 격려가 중요한 것은 그게 작은 것 같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핵심 심리인 나르시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나르시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나르시즘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오늘 여기 오신데 눈 왔죠? 네. 무슨 생각하셨어요? 안 물어보죠. 걷고 싶다. 소녀. 많은 생각을 하죠. 첫째는 첫사랑이 생각이 나죠. 눈 오는 날 헤어진 첫사랑의 애인한테 문자를 날려 말려 하죠. 어떤 분들은 시골에 홀로 계신 부모님 생각하죠. 마음 아픕니다. 어떤 분은 짜증나요. 네, 이번 주말 그렇죠. 이거 저기 눈 맞으면 좋지도 않다는데 나 이거 집에 어떻게 가? 짜증나. 어떤 분은 이런 날은 당기지 소주에 빈대떡이야.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친구야, 이따가 우리 퇴근한 다음에 우리 한잔 하자. 즉, 눈 오는 것은 하나지만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나르시즘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학에서 밝혀진 것이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일랑성 쌍생아조차도 자기가 경험하는 감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뇌세포의 연결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똑같은 뇌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다. 다른 것은 단지 다를 뿐이다. 그것이 나르시즘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외국에서는 일부러 팀을 짤 때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으로 팀을 짜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이 사람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갑시다. 그럴 때 안 됩니다. 그러면 너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요.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발표 불안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경우 발표 불안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엄격하신 경우가 참 많아요. 뭐냐? 아버지 앞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취직하면 상사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상사를 보면 마치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입도 덜덜덜덜 그냥 술잔을 받아도 덜덜덜덜 이렇게 떠는 거죠. 근데 요즘에 재밌는 게 가끔 길을 가면은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을 발표 훈련을 시켜준다고 아파트 담벼락에 쭉 세워놓고 길 가는 사람한테 말 시키고 소리 지르고 이런 훈련 시키는데 그거 전혀 효과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표현 능력은 뭐냐면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 의견이 그 사람과 다르다면 내가 분명하게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와 다른 의견을 아이가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네. 일리 있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그러면 얘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똑같으면 재미없어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을 마치고 훈련 동기들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나 찾아보라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찾지 내 아들인데 엄마는 20년을 헤어졌다가도 아이 찾을 수 있는 게 엄마인데
못 찾겠더라고요.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정말 3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같고 옷도 같고 생각도 같고 그렇다면 참 재미가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얼굴 다 다르잖아요. 옷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운명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명리학을 공부했다니까는요. 저한테 이제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생년월일시가 똑같으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운명도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는 분하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진 사람을 만날 확률. 그랬더니 2,592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북한 빼놓고 한국의 인구가 한 5,500만 명이죠.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많이 만나면 2명. 어쩌다 만나면 1명.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여자지만 그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고 또 성이 같다 하더라도 성장 과정이 다르니까 다르죠. 결국은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다른 맛에 살잖아요. 엄마들이 애들을 왜 그렇게 키웁니까? 우리 애는 남달라. 우리 애는 특별해. 그리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런 자리에서 나하고 똑같은 옷 입은 여자 만나는 거잖아요. 꼭 똑같은 옷 아니래도 돼요. 비슷한 옷, 비슷한 색깔, 비슷한 디자인만 만나도 내가 여기 왜 나왔지 싶잖아요. 남자들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참 드물지만 어쩌다가 같은 넥타이 맨 사람 만나죠. 그럴 때 조금 이제 그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신 분은 싹 웃으시면서 어쩜 그렇게 안목이 높으세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공이 약하신 분이 화장실 가서 풀르고 오시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면서 왜 의견에 대해서는 내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못 참는가. 내 의견이 최고다. 내 의견만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인문학이 아주 열풍인데요. 이 나르시즘만 하셔도 동서양의 인문학이 다 끝나요. 우리 동양의 그 맹자님은 만물이 내 안에 깃들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만물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까? 공자님한테 제자가 물었습니다. 공자님의 사상을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혈구지도 또는 서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봐서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한테도 하지 말고 내가 좋은 것은 남한테도 해라.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주라는 거잖아요.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것을 존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인정이라고 해서 모든 사회적인 갈등, 모든 사회적인 범죄의 원인은 이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투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성공한 순간이 아니에요. 그 성공한 나를 가지고 아들아 대단하다, 딸아 대단하다, 여보 대단해요. 주위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아주 성공한 사람을 만났어요. 뭐 집도 그냥 으리으리합니다. 근데 이분이 1년 중에서 행복한 날 한국에서 저 같은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집 자랑하면서 아우 나 수영장도 있고 방이 몇 개야 할 때 외에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불행하고 슬프냐? 실패한 순간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돌을 던져도 난 네 편이야. 난 널 믿어 하는 사람이 없는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밤마다 고민하는 문제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밴댕이 소갈치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다 밴댕이 소갈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세요. 내가 보낸 문자 답장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낸 카톡 확인하고 답장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화나거든요. 왜?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 나의 나르시즘에 상처를 주는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나의 문자를 소위 애들 얘기로 씹어 두고 봐.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만만한 사람한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엄마, 엄마는 애, 애는 개지. 개가 감히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까? 하지만 화가 나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을 정신의학적으로는 수동 공격성의 심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르시즘의 심리를 말씀드린 거는요. 이 심리를 아셔야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 공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나르시즘에 상처를 준 사람한테 느끼는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보고 있어요. 뭐라고 잔소리하면 문 꽝 닫고 들어가서 밥도 필요 없어. 학교 안 가. 그리고 안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는 어떤 엄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애를 유학을 보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난 이제부터 영어로만 얘기할 테니까 영어로만 얘기할 자신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아니면 전화하지 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서 아이 그건 이제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아이는 유학을 보냈더니 계속 전공을 바꿔요. 그 친구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친구는 미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의대나 법대를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화를 계속 전공을 바꾸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전교 1등의 모범생이었는데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나는 더 이상 우리 부모 좋아하는 걸 못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동 공격성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동 공격성의 심리로부터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우리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르시즘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되죠. 나의 나르시즘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나르시즘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미국에서 다시 케네디 그러니까 저기 다시 조망되고 있는데 이 케네디 대통령의 칭찬법이 이게 정말 뛰어나요. 그분은 보좌관이 리포트를 가지고 오면 최고입니다. 내가 본 것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더 보완하면 더 최고가 되겠어요. 그러면 신나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집 개가 해도 너보다 낫겠다. 너 이거 발로 썼니? 손으로 썼니?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릴 가치도 없어요. 그냥 네가 씹어 먹어. 그러니까 두고 보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아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권력의 무상함을 하지만 과연 정승이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 선배 중에서 정말 이 투표로 하면은 병원장이 되시고도 남을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정말 수희 아저씨, 청소 아줌마.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나와서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나르시즘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의 나르시즘도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제가 3가지 항목을 드릴게요.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족하면 채우면 되죠.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내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성공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실패해서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있는 것 자체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게 참 괜찮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존재 자체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태어나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중에서는 뭐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서 나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나를 이루기 위해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는데 어머 나는 코만 이뻐. 그러면 입 갖다 버리고 귀 갖다 버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기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하냐 하면은요. 이제 여행 갈 때
비행기 타시잖아요. 그러면은 꼭 스튜어디스가 그 저기 안내 방송을 해주잖아요. 위기 시에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분들 그 방송하는 걸 들어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떨어지면 나부터 써라.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채워주라 그래요. 왜냐? 그러지 않고 나부터 안 쓰고 우리 애가 먼저지 하고 써주다가 산소가 하면은 자기도 죽고 애도 죽어요. 다 같이 사는 방법, 나부터 산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잘 살고 다른 사람들과 잘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정신의학적으로는 자긍심이라 그래요. 자긍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신체로 얘기하면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골다공증 문제잖아요. 요즘엔 젊은 친구들도 걸린대요. 근데 골다공증이 뭐예요? 뼛속에 그냥 구멍이 숭숭 나서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골절이 되는 게 골다공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기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인생에 조그마한 위기가 와도 그냥 쓰러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하게 되고요. 인간관계도 잘 못해요. 누가 가까이 다가오면 얘가 나한테서 뭘 뺏어가려고 그러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거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기꾼이 덱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인간관계가 힘들다가 찾아오는 분들을 쭉 상담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힘들어해요. 내가 익숙한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두 번째는 난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너무 잘해. 그런데 만나기가 두려워. 왜? 처음 만날 땐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이쁘게 차려입고 나가고 내가 아는 거 다 했는데 그 다음엔 보여줄 게 없거든.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처음 만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두 번째, 익숙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심리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열등감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팔에 화상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맨날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다녔대요. 근데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워요. 그때도 긴 팔을 입고 다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반팔을 입었더니 사람들이 물어도 안 보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노이로제와 정신적인 건강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이로제란 뭐냐 하면은 남은 알지도 못하는 자기 컴플렉스로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상태예요. 자기 팔에 그 흉터 가리려고 그 긴 소매 입는 거 그게 노이로제고 건강함은 나 흉터 있어 다쳤어 하고 그냥 보이는 거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게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키가 제 초등학교 때 키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여름에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가면 경찰관한테 혼났어요. 복장 좀 단정히 하고 다니라고.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저는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도 어렸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는데 대학 들어갔더니 어느 날 저희과 남학생이 절 쫓아오면서 너 키 작아서 되게 열등감 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닌데? 그래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왜 이렇게 키가 작냐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나빴죠. 제가 강의하러 왔지 뭐 키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풀샷인가요? 해서 제 키가 나오지만 보통 이렇게 앉아서 하면 제가 아마 커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실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키는 몇 센치? 그래서 내가 160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얘가 딱 제 옆에 와서 서더니 어머 드디어 내가 엄마하고 키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울면서 왔어요.
친구들이 나하고 엄마하고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학교 가서 나 160이야 자랑했더니 친구들이 무슨 소리 네가 무슨 160이야. 우리 엄마 키랑 똑같아졌는데 우리 엄마가 160이거든. 니네 엄마도 거짓말쟁이야.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내가 상대를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한테 따를 것이냐 순종, 그 다음에 상대한테 다가갈 것이냐 접근, 아니면 나 혼자 있을 것이냐 회피.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적절하게 이어져야 돼요. 내가 내 주장을 할 때는 주장하고 아 그래 내 말보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할 때는 순종하고, 친구들 할 때 어울릴 때는 어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있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요 이걸 잘 못해요. 주장할 때도 주장하지 못하고 맞춰줘야 할 때도 맞춰주지 못하고 그냥 어울리기만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가족은 소홀히 하고 인간관계만 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집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창밥이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의 나르시시즘뿐만 아니라 상대의 나르시시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으로요 심리적인 성숙도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자율성과 남과 더불어서 일하는 협동심, 이 두 가지 척도를 더한 점수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우리가 원이 커지려면 가로와 세로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나 혼자 잘나도 남하고 같이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소중한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기술연 하는 분을 뵌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기술연을 하면은요 몸에 나쁜 음식은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은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제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내가 아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현대의학에서 밝혀졌어요. 우리 뇌가요 죽는 날까지 발전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몸을 만들듯이 마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면은 정말 내가 성장하는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창순 박사님과 함께하셨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흑표 산소옥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출판사 푸른의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도자기 제네에서 백화점 상품권, NS몰에서 백화점 상품권, 호두과자 전문점 코코호도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양창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내일 금요생생 토크는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눈이 내리다 그치다 반복한다고 해요. 그리고 날도 춥습니다. 바깥 나들이 할 때 조심하시고요. 내일 좀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